네 번째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코로나19와 장애인 인권이라는 부제를 가지고 최원규 전북대학교 교수님의 사회로 발표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제4세션 좌장을 맡은 전북대학교의 최원규 교수입니다. 오늘 제4세션은 코로나19와 장애인 인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일상생활에서 알게 모르게 발생하는 인권 침해와 차별 사례에 대해 논의해 보겠습니다. 먼저 참여해 주시는 발표자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창현 장애인 인권연대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양혜진 전북장애인 인권옹호연대 공동집행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강현석 중증장애인 지역생활지원센터 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발표하시는 분들을 위해 정면에 TV 모니터를 준비했습니다. 발표하실 자료를 띄워드리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방송에는 발표자와 수어 통역 화면이 동시에 나갑니다. 유튜브로 참여하시는 분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좋은 의견 있으시면 댓글창을 통해 올려주시면 제가 질의응답 시간에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자 소개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제4세션의 주제는 코로나19와 장애인 인권입니다. 대국민 전염을 예방하기 위한 긴급 방역 활동이 우선되다 보니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나치게 되는 사각지대에서 발생되는 인권 침해 및 차별, 특히 현장에서 바라보고 느낀 사례들에 대해 발표자들께서 약 15분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인권연대 최창현 대표님께서 전라북도 장애인 인권보호 및 증진에 대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대표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너무 큰 주제를 설정한 것 같아요. 전라북도 장애인 인권보호 및 증진 그리고 현황과 과제를 했는데 실은 이제 인권보호 제도의 운영 측면에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고 그러면 어떻게 발전을 시키는 게 전라북도에 살고 있는 13만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킬 것인가, 그리고 나아가 권익옹호 역할을 충실히 해낼 수 있을 것인지, 이 과에 관한 이야기를 자치분권의 관점과 그리고 인권의 관점을 같이 해서 이야기를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나아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장애인들이 인권적 위기에 처해 있는 건 다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 문제를 전라북도 장애인 인권보호 체계가 어느 정도 담보하고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전라북도에는 인권보호 체계를 규범이 있고 제도와 그리고 정책들이 있습니다. 규범으로서 이제 국제 규범으로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이 있고, 그리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장애인 복지법과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법률, 그리고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 권리 보장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라북도 차원에서는 장애인 차별금지 조례가 있고, 그리고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등이 이렇게 이제 규범되어 있죠. 네, 규범의 면에 있어서 전라북도만의 좀 특색을 찾기는, 고유성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정책적으로 2018년도에 전라북도 장애인 인권 기본 계획이 수립됐고 연차별로 19년도, 20년도 현재 시행 계획이 실시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오늘 주제로 삼고 있는 인권보호 제도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발달장애인 지원 법률에 의해 설립된 발달장애인 지원센터가 있고, 전라북도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이 있고, 전라북도 도립복지관에 장애인 복지팀이 있습니다. 이 장애인 복지팀은 전년도까지는 권익지원팀이었습니다. 이러한 세 개의
민간 기관들이 있는데 이 민간 기관들은 다 전라북도 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세 개 기관의 운영상에 어떠한 문제와 그리고 어떠한 발전 과정을 가져야 될 건지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면 좀 전화면을 좀 띄워주실래요? 예. 2016년도부터 남원 16년도 전주 김제에서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 장수에서 그리고 올해 또 무주에서 심각한 시민사회와 인권보호 체계 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거기에는 불신이 깔려 있고요. 그리고 민민 갈등과 민간 갈등이 아주 심각하게 표출되고 있습니다. 예, 다음 장면요. 예. 보면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같은 경우 16년도에 설립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수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은 17년도에 전라북도에 설립됐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지체장애인협회가 수탁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립복지관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법인 동암이 88년도부터 수탁받아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고 오늘 주제와 관련된 권익옹호 사례 지원을 하는 전문팀이 지역복지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전년도까지 권익지원팀으로 운영되고 있었죠. 근데 이거 좀 전에 봤던 불신과 갈등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 그 원인은 많은 데에서 찾을 수 있겠죠. 하지만 제가 오늘 하고자 하는 자치분권의 관점 그리고 국제규범의 관점에서 좀 이야기를 해보면 자치분권의 관점에서 정말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와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이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지체장애인협회가 수탁을 받고 있는데 이게 맞는지 자치분권의 핵심은 지역의 자원을 동원하는 거고 지역의 역량을 증진시키는 데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충분히 지역의 자원들과 그리고 역량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기관이 아닌 전국 단위 기관에 수탁을 주고 운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폐해는 지역을 잘 모른다는 데 있겠죠. 지역의 장애 문제나 지역 전라북도만의 인권 특성을 제대로 알고 이에 기반한 권익옹호 활동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이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 당사자주의에 이 세 개의 운영기관이 운영을 거기에 기준에 맞는 운영을 하고 있는지 이거는 이제 다음 장면에 볼 거고요. 그리고 정말 이제 수탁을 받았다면 이 수탁기관들의 책임성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그 측면도 좀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예, 넘겨주시죠. 보면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이 지금 현재 작년까지 4명의 상근 인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이제 5명이 운영되고 있고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같은 경우 16년도에 8명에서 출발해서 현재 13명의 상근 인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립복지관 지역복지팀이 16년도 4명, 점차 증가해서 20년도 현재 1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민간 보조금을 받아 이런 사업비, 운영비, 인건비까지 다 지원을 받고 있는데 현재 올해 20년도 같은 경우 잠깐만 전년도 20년도 같은 경우 보면 총 28명의 권익옹호 활동을 하는 상근 인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은 도립복지관 지역복지팀에 딱 1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장애인 당사자주의에 맞지 않는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28명은 적지 않은 인원입니다. 충분히 전라북도의 많은 장애 문제, 인권 문제에 적극적이고 그리고 선제적인 조치와 지속적인 피해 회복 조치를 책임감 있게 할 수 있는 인력이라고 봅니다. 예, 다음요. 예산은 측면에 봐도 첫 번째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의 그래프입니다. 총 예산 그리고 보조금, 자부담. 그리고 두 번째가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세 번째가 도립복지관 장애인 복지팀입니다. 보면 가운데 있는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예산이 제일 많죠. 보면 다 16년부터 있고 그리고 17년도에 지체장애인협회가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을 수탁받으면서
자부담을 그해 처음 자부담을 했죠. 거의 10% 정도 했는데 그 뒤로는 자부담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발달장애인 지원센터는 17년도 처음부터 지금까지 자부담 없고 다 보조금으로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도립복지관 복지팀 같은 경우 예산은 별도로 이제 지원받고 있고 나름대로 자부담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보면 보조금 연도별 좀 통계를 보면 이 세 기관이 16년도에 5억 7천, 5억 8천 정도의 보조금을 받았죠. 그래서 매년 증가해서 올해 같은 경우 17억 가까이 전라북도 예산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예산을 받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이 세 기관이 이런 많은 28명의 인원과 17억 가까이 되는 예산으로 연간 운영되고 있는데 이런 민민 갈등 내지는 민간 갈등 그리고 불신에 이거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는 좀 운영에 실효적 운영을 지금 못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좀 제 생각으로는 제안을 해본다면 어떻게 전라북도가 이 세 기관을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하나의 과제일 거고요. 좀 더 자세히 보면 좀 국제 규범의 가치를 좀 실현했으면 좋겠다. 보편적인 가치와 그리고 전라북도만의 고유의 인권 체계 그리고 특수성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 이게 하나의 과제이고 그리고 장애인과 장애인 단체 연계를 어떻게 할 건가 이것도 핵심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는 제일 중요한 게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장애인 종합 지금까지는 많은 장애인 정책들이 분산되어 있습니다. 쉬운 얘기로 전라북도에 22개의 장애 관련 조례가 있는데 7개 부서에 흩어져 있고요. 그리고 100개가 넘는 장애인 정책들이 장애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좀 굉장히 분산되고 저도 다 모르고 파악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장애인들한테 제대로 전달하고 삶의 질 내지는 인권적인 삶을 끌어올릴 것인가. 그래서 저는 오늘 전라북도 장애인 종합지원 체계를 한번 제안을 해봅니다. 그리고 특히 인권보호 분야에서 최약층인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문제 그리고 여성장애인의 인권 문제를 어떻게 이 장애인 종합지원 체계에서 통합 운영을 해서 담보할 것인가. 이것이 전라북도 고유의 인권 체계를 발전시켜 나가는데 하나의 과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코로나 관련해서 정말 전라북도 인권 보호 체계가 어떻게 작동을 했는지 그동안의 불신과 갈등만큼이나 코로나19 체계에서도 이 직면한 상황에서도 그 역할은 굉장히 미흡했다라고 봅니다. 그건 보면 단순히 비장애인들이 코로나19와 관련한 보건의료 분야만 즉 건강과 생명의 문제에만 직결된 게 아니라 많은 부분이 장애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죠. 먼저 보건의료 분야를 보면 예방과 검진, 자가격리, 치료 뭐 이러한 과정들이 있는데 예방과 검진이란 측면에서 보면 실제적으로 장애인이 선별진료소 가서 진료를 못 받고 소위 말하는 뺑뺑이 타 기관으로 탁구공소도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현상들, 선별검진소에 제대로 검진을 못 받는 상황들이 속출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정보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수어나 자막, 화면 해설이 초기에 온활히 작동하지 않았죠. 이러한 정보 제공이 아주 중요한데 그리고 또 하나 장애인의 삶과 굉장히 밀접한 거주 시설이라든지 지역사회에 있는 복지 시설들, 시설 같은 경우 거주 시설 같은 경우 예방적 격리를 실시하고 있고 현재도 하고 있죠. 복지 시설 같은 경우 일단은 지금 현재 폐쇄라는 그런 것들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격리나 폐쇄가 장애인 당사자들한테는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면 가정 내 폭력의 문제 내지는 드러나지 않은 인권 그리고 인권의 문제가 지금 현재 표출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돌봄 공백이 아주 심각했죠. 그리고 특히 여성장애인의 가정 내 폭력이라든지 그 여타의 문제가 지금 소홀하게 다뤄졌다는 게 지금 현재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전라북도 인권보호 체계가 지역사회 안전망을 어떻게 구축하고 담보할 것인지 이것이 하나의 큰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코로나와 관련된 인권보호 체계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한 그런 현상들을 좀 한번 살펴봤고요. 장애인 인권 증진 분야와 관련해서 많은 것들이 있죠. 전라북도도 인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는데 실제로 많은 장애 당사자들 내지는 시설 종사자들의 이야기, 첫 번째가 인권 증진의 첫 번째로 삼는 게 취업입니다. 고용이고. 전라북도 코로나 관련해서 올해도 의무고용이라든지 노동 문제가 제대로 부각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 그러한 노동의 문제가 장애인 취업과 고용의 문제가 지금 발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심각하게 지금 현재 과제로 나와 있고요. 나머지 분야는 다른 이제 패널 분들의 주제 발표 이후에 또 토론 시간에 다룰 문제라고 다뤄질 것 같습니다. 이상 장애인 인권연대 최창현이었습니다. 네, 박수 한번 쳐주시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전라북도의 세 개의 장애인 인권 보호 제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그 것들이 자치분권이라든가 당사자주의라든가 책임성이라든가 그러한 어떤 가치들을 실현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래서 통합 운영하는 걸 제안을 하셨고 또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보건의료라든가 거주시설, 정보 제공 그리고 가장 취약한 최중증 발달 장애인, 또 여성 장애인에 대한 돌봄 공백이라든가 보호 소홀이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북 장애인 인권 옹호연대 공동 집행위원장님께서 지역사회 장애인 탈시설 흐름 및 의미에 대해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양혜진 위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에 마이크를 좀 키워서 빨갛게. 네, 이런 자리가 좀 어색합니다. 네, 자주 나와보질 못해서. 저는 전북 장애인 인권옹호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양혜진이고요. 전북 장애인 인권옹호연대를 좀 말씀드리면 그 작년에 장수 베델 장애인의 집 대책위 활동을 이렇게 저희가 했었는데 그 시설 인권 중심뿐만이 아니라 지역의 그 좀 소소한 장애인 인권 전반에 관한 문제들을 좀 다루고자 이렇게 명칭을 전북 장애인 인권 옹호연대로 변경하게 됐습니다. 저는 그 이번 주제가 코로나와 장애인 인권인데 그 지역사회 장애인 탈시설 운동의 흐름 및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장수 베델 장애인의 집 사건을 중심으로 좀 이야기를 드릴 거고요. 이 내용은 이제 언론을 통해서는 이렇게 간간히 이렇게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렇게 좀 온라인을 통해서 이게 사실은 이제 이 내용을 저희가 이제 베델 대책위의 총회로 좀 이렇게 진행을 하고자 했던 그 자료인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저희가 총회도 진행을 못하고 이제 이런 내용들을 지역사회에 좀 알리는 시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중심으로 장수 베델 그 장애인의 집 사건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었고 거기에서의 그 장애인 인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사건은 저희 사무실로 2019년 4월 23일에 한 통의 전화가 와요. 근데 그 내용이 뭐였냐면 시설 출입금지 명령을 받은 시설장하고 법인 이사장이 계속 이렇게 시설에 출입을 한다라는 그 내부자의 제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됐어요. 저기 지금 얼굴 가려진 분이 시설장이신데 출입 그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는데도 저렇게 계속 매일 출근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안에 장애인분들이 어떨까요? 매우 불안하고 위축되고 그러겠죠. 그 직원분들도 마찬가지로 잘못한 사람이 왜 시설에 계속 들어오지?
그리고 뭔가 저 사람은 잘못에 대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와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희 시민들의 관점으로 봤을 때도 매우 비상식적이다라고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저 문제를 좀 해결을 하고자 인권단체 활동가로서 이게 시설에 방문을 하게 됐고, 제가 이제 경찰을 불러서 이게 시설 접근 금지 명령 내린 사람이 시설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신고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이제 그 대책위 지역의 대책위를 꾸려서 이렇게 좀 접근을 하게 된 사건인데, 장수 배달 장애인의 집에서 일어난 인권 침해들을 보면은 폭행으로부터 시작해서 강제예배, 강제노동, 성추행, 그리고 금품 착취, 이런 그 장애인 개별 통장에서 장애인 연금 등의 11조 명목으로 이렇게 인출을 해서 교회 헌금으로 이렇게 착취한 그런 일들이 있었고, 또 납치 관련해서는 장수 베델 장애인의 집에 계신 그 장애인분들이 장수 베델의 집에만 계속 있었던 게 아니고 경기도에 이전에 계셨던 어디 양평의 시설에서 거의 납치되듯이 이렇게 끌려온 분들도 계시고요. 또 그 전주 자림원에서 거기도 인권침해 시설이었는데 거기서 이렇게 전원 조치된 분들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등등의 40여 가지의 내용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국민권익위의 민원 이런 것들이 제기가 됐는데 제기가 됐습니다. 이제 저런 것들이 사실 이제 내부 고발자 아니었으면은 드러날 수 없는 사건이었고요. 지역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었지만은 저희는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부 그 제보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이런 역할이었습니다. 네. 또 이제 거기서 들었던 얘기들이 여기에 전주 자림원에서 온 분들도 있어요라는 그 말이 좀 충격이었어요. 네. 인권침해 시설에서 나와서 베델의 집으로 이렇게 이전된 분들인데 거기서 또 인권침해를 당하신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분들의 일생을 보면은 계속 인권침해 시설만 전전하면서 살게 되는 그런 모습인데 인간으로 이렇게 인간의 삶으로 보기에 매우 조금 이렇게 안타까운 그런 면들이 많이 있고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수 베델 장애인의 집 대책위 투쟁의 흐름을 이렇게 좀 같이 살펴보면요. 1단계로는 대책위 구성과 시설 폐쇄, 2단계로는 조치를 막아낸 것과 임시이사를 재선임한 것, 그리고 3단계로 자립생활 지원, 그리고 4단계로 법률 투쟁으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법률 투쟁은 이제 막 시작한 단계라서 이제 법률 투쟁은 빼고 3단계 정도로 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대책위 구성과 시설 폐쇄 내용을 좀 이야기 드리면, 저희가 이제 작년 5월에 이렇게 대책위 출범을 하게 됐고요. 그 분리 조치가 계속 시설장하고 법인이사장이 계속 출입하면서 이제 분리 조치가 안 돼 있는 거, 가해자 피해자의 분리 조치가 안 돼 있는 것들을 문제 제기하면서 시민사회 대책위를 구성하게 됐고요. 네, 장수군에도 많이 쫓아갔습니다. 이제 그 중증장애인분들 보시면 되게 몸이 힘들 수밖에 없잖아요. 항상 휠체어에 앉아 계셔야 되고 장시간 동안요. 근데 그 몸을 이끌고서 이렇게 장수군 비서실장 만나서 장애인 그 분리조치 빨리 시급하다, 가해자 피해자 분리조치하라, 그리고 장애인 탈시설 자립생활 지원하라라고 계속 얘기를 드렸고, 그 실무자분들도 계속 찾아다니면서 저희가 막 설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장수군에 그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분들이 있는데 이제 이분들도 만났었는데 이분들의 의견은 그 베델의 집이 좀 폐쇄가 되면은 이분들 그 베델 거주인들이 타 지역으로 가는 게 아니고 좀 장수 지역에서 이렇게 같이 흡수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렇게 포용의 관점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장수 지역에서 흡수한다는 그 방법이 장수 지역사회에 좀 이렇게 살게 하는 방법이 아니라 장수 정신보건 시설에 이렇게 입소하게 하는 이런 방법들이었어요. 그래서 아직 지역에 이렇게 시군 단위의 복지 관계자분들께서도 탈시설에 대한 개념들은 너무나 이렇게 미약하게 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점들은 알게 됐습니다. 그 장수 베델의 집 이 사건이 이렇게 언론에 드러나고 그 시설 폐쇄 결정을 되게 빨리 했어요. 장수군에서요.
그 시설 폐쇄 결정을 빨리 한 것은 매우 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거주인의 그 이후의 삶에 대해 전혀 고려가 없는 시설 폐쇄 결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장수군에서는 시설 폐쇄 결정을 하고 나서 이분들을 다른 시설로 다시 이전시키는 전원 조치라고 하는 그런 계획을 짰고 일부 몇 분들은 그 계획에 의해서 전원 조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전원 조치를 이제 시설에 직접 들어가서 막아내게 되는데요. 네, 이 사진이 그날 밤 장수 베델의 집에 직접 저희가 들어가서 이렇게 전원 조치를 막기 위해서 들어간 사진인데, 그 새로 이제 기존의 시설장 말고 새로 부임한 시설장이 있어요. 그 시설장하고 장수군에서 저희들을 이제 고발을 한 거예요. 시설 주거 침입죄로 해가지고. 그래서 경찰들이 와서 이제 저희랑 같이 이야기를 하고, 이제 저희의 그 장애인들을 보호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명분에 좀 동의하셔가지고 경찰분들이 철수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시설에 들어가서 이제 이건 영화를 보고 있는데, 이게 지렁이 꿈틀이라고 하는 중증 장애인의 그 자립생활 체험기에 대한 영화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수 베델의 집에 그 강제 전원 조치를 중단하라라고 하는 이 내용들을 지역사회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알리는 사진입니다. 네. 또 하나는 그 장수 지역 사회가 이제 시군단이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시설이 베델의 집 하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역 사회 주민들도 시설이 있었는지도 모르고 장애인분들이 거기에서 그렇게 인권 침해나 학대를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전혀 이렇게 알지 못하고 그러셨는데, 저희 대책위가 이제 들어가서 지역사회 알리는 활동하면서 이게 천막에 방문도 오시고 그러면서 간담회 진행하면서 이런 심각한 인권 침해 문제가 있는지 몰랐다, 이런 것들, 예, 지역사회의 그 장애인 탈시설 자립생활이라고 하는 이런 주제들을 알리는 그런 기회가 됐습니다. 네, 그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음악회도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각 장수의 그 시민사회 분들이 또 계세요. 그분들이 이렇게 천막에 방문해 주시면서 계속 숙박을 이렇게 연이어서 할 수 있는데 도움을 주셨고요. 그리고 이 사진은 그 장애인 성추행 폭행한 가해자들 이대로 둘 것인가라고 하는 플랑인데, 이거는 저희 대책위에서 붙인 플랑이 아닙니다. 그 시설 내 내부 고발자, 그 직원분들께서 붙인 플랑이세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정말 저는 이분들께 되게 감사드리고, 우리 지역사회,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 내부 고발자분들께 정말 감사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들어가기 전에는 이 장애인들 다른 시설로 이전 조치되면 어떡해요? 어떡해요, 선생님? 계속 이제 저한테 전화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보다도 더 막 애가 타게 이분들의 전원 조치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제 의견들을 피력을 하셨고, 이제 그 계속 그 가해자분들이 이렇게 출입을 하다 보니까 매우 위축되어 계셨었는데,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시설에 들어가서 이게 지원하고 보호 활동하고 이러다 보면서 이분들도 되게 힘을 갖게 되신 거예요. 내부 고발한 것에 대해서 이제 자신감도 가지게 되시고, 자기들이 한 일이 이게 절대 잘못된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것도 이렇게 알게 되시고, 네, 되게 뿌듯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시설에 들어가서 40일 동안을 이렇게 지냈어요. 근데 이 40일 되는 시점에 갑자기 그 장수 군수실까지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그 시설을 이렇게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법인이 있어야 되고, 그 법인의 임시이사들이 있어서 그 이제 운영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임시이사들을 저희 대책위와 같이 협의를 해서 선임을 해라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장수군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 그 가해자 법인 이사장이 자신의 그 측근들, 자기 아는 사람들 이렇게 모여서 그 선임한 임시이사원들을 그 임시이사로 지금 지정을 해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선임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막
너무 이제 화가 나가지고 장수 군수님을 만나러 장수 군수실을 찾아갔는데 이제 장수 군수님은 도망가 버리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부득이하게 장수 군수실까지 이렇게 저렇게 계속 저기서 농성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시작됐습니다. 예, 그래서 장애인 당사자 활동가들도 장수 군수님한테 법인 이사 선임을 대책위와 협의해서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이런 활동을 진행을 했고요. 장수군청 앞에서도 규탄 결의 대회 등 많은 활동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10월 28일 날 장수 군수님이 이제 사과를 하십니다. 이제 저희한테보다는 이제 그 베델 거주인분들, 예, 쭉 앉아 계시죠. 저 앞에 계시는 베델 거주인분들께 이제 전원 조치한 것에 대해서, 그리고 임시이사를 대책위와 같이 협의하지 않은 것, 그리고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점 등에 대해서 이렇게 사과를 받게 됩니다. 네. 근데 장수군은 왜 저분들을, 베델 거주인분들을 왜 전원 조치를 시키려 했는가? 이거를 보면은 이 사진은 그 작년에 국감장에서 이렇게 나왔던 사진이에요. A기관과 B기관이 있는데 그 A기관은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의 조사 결과고 B기관은 우석대 인지과학연구소의 조사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의 조사 결과로는 거주인 11명 중에 9명이 다시 다른 시설로 가고 싶다라는 조사 결과를 내놓습니다. 그리고 우석대 인지과학연구소의 결과는 거주민 12명 중에 8명이 자립생활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욕구조사 결과를 내놔요. 그러니까 이 결과가 너무 상반되죠. 그래서 장수군은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의 그 조사 결과를 근거로 전원 조치를 이렇게 하게 되고, 이제 저희는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규탄하러 이렇게 시설로 들어가게 된 거였죠. 근데 이제 전북 발달장애인 지원센터는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해야 되고 장애인의 인권을 지원해야 되는 이런 공공기관인데, 이제 저 부분에서 많은 질타를 받게 되고 해서는 안 되는 조사 결과를 저도 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장애인 그 장수 군수에게 사과를 받고 나서 이제 저희는 자립생활, 그 당사자분들의 자립생활 지원에 이렇게 되게 몰두하게 되는데요. 많은 지금 이제 시설에서 나오신 그 장애인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나 이런 것들이 이제 법률적인 근거나 이런 것들이 사실 되게 미비한 상황이고, 그 각 시군의 이제 예산 문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것들 지원이 이제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전라북도에 그 자립생활센터들 4곳이 있는데 그 자립생활센터 소장님들이 좀 이렇게 합심해가지고 이분들 뭐 이사 문제나 그리고 활동 보조 시간이 매우 중요한데 이런 것들 좀 자부담들이나 이런 것들 많이 하셔서 그 장애인분들이, 그 베델 거주인분들이 이게 저희 전주로 이렇게 나올 수 있게 됐습니다. 환영회를 했던 플랑이고요. 네, 도움 주신 분들이고, 네, 이렇게 전주 평화동에서 이렇게 환영식을 했던 장면입니다. 네, 이거는 좀 저 말은 사실 베델 거주인분들 중에서 한 분이 진짜 저런 말을 하셨어요. 밖에 나가서 무엇을 하고 싶으세요? 네, 밖에 나가서 살면 무엇을 하고 싶으세요? 물었더니 저도 여자 만나서 결혼해서 살고 싶어요. 그 말이 너무나 되게 그러니까 사실 뭐 요즘에 뭐 여성 인권 이런 문제 있지만 이제 그분의 바람은 진짜 딱 저거 하나였어요. 그냥 보통의 삶을 남들처럼 살 수 있는 것. 네. 그래서 그 장애인들의 그런 복지나 인권 문제 이야기할 때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통합을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림을 보시면 이제 왼쪽부터 배제, 분리, 통합에 관한 이제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장애인들의 완전한 사회 통합을 위한다라면 이제 오른쪽 그림 같이 이제 비장애인이나 장애인이나 같이 잘 섞여서 지역 사회에서 함께 살 수 있어야 되는 거고, 네,
그런 게 이제 장애인 인권을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제 이거는 이제 제가 인권 교육을 할 때 항상 마지막에 정리하는 그림으로 많이 쓰기도 하고요. 많은 인권 활동가들이 쓰는 그림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영어는 저는 잘 모르고 이제 그냥 그림을 좀 봐주세요. 그림을 유심히 봐주시면은 이제 그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통합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우리가 사회에서 말하는 공정, 뭐 형평 이런 거보다는 사실 제한 없는 환경 이 이렇게 좀 사회에 구성되어야 돼, 사회에 만들어져야 이제 장애인들도 거기에 같이 참여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사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장애인 문제를 볼 때 되게 시혜적인 관점에서 많이 접근을 하게 되죠. 개인의. 근데 이제 시혜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장애인 당사자는 항상 배려받는 배려받는 사람. 네. 뭔가 자기 스스로 할 수 없는 이제 그런 권리의 주체가 되지 못하는 사람으로 여겨지는데 우리 사회가 그렇게 하지 않으려 장애인을 뭔가 하지 못하는 사람 이렇게 만들지 않으려면 이제 이런 사회적 제도들 장치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탈시설 자립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갖는 의미가 그런 것이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 환경의 문제 때문에 장애가 되지 않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수 한번 크게 쳐주세요. 네. 자, 감사합니다. 사례 보고인데요. 지역사회 장애인 탈시설 흐름 및 그 의미를 제목으로 장수 사례를 베델 장애인의 집 사례를 들어서 탈시설화가 얼마나 중요하고 또 그걸 달성하기가 만만치 않았는가라고 하는 점, 지금도 진행 중인 사례인데요. 이걸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자, 마지막으로 중증 장애인 지역생활지원센터 강현석 소장님께서 장애인 자립생활 권리 보장의 필요성과 해결 과제, 두 번째 발표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그런 발표 같습니다. 그 해결 과제에 대해서 발표하시겠습니다. 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목이 좀 거창하기도 하죠. 네, 지역사회라고 하는 핵심 단어가 있고 또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대한 권리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잠깐 제 소견을 좀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는 3살 때 수아마비로 장애를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두 다리로 걷는 기억이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거를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여길 정도 장애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저는 이제 고등학교까지 일반 학교를 다니고 또 다른 친구들과 교육관계를 맺으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야 되는데 대학은 그때만 해도 편의시설이나 이런 것이 확충돼 있지 않았어요. 전부 다 계단이었고 뭐 도서관도 엄청난 계단이 앞에 있었고 또 강의실을 학생들이 일일이 찾아다녀야 되는 이런 또 이동이 필요한 상황이라서 저의 장애의 몸을 가지고 저 혼자 스스로 또는 가족의 도움으로 학교 생활을 유지하기가 전혀 불가능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대학을 포기하는 과정이 있었고요. 제 친구들, 고등학교 때 친구들은 다 대학을 가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연인들도 만나고 또 나중에 취업해서 직장을 갖고 하는데 저는 그런 생활을 전혀 할 수 없는 거죠. 같이 공부를 하고 같이 친구였지만 저와 그 친구들의 이 사회적인 격차는 갈수록 심화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희망을 품을 수가 없게 된 거죠. 늘 좌절해야 되고 뭔가를 포기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되게 어려운 청년 시기를 겪었습니다. 그러다가 1997년도에 서울에서 서울국제장애인 학술대회라는 것을 제가 가게 됐고요. 거기에서
나카니시라고 하는 일본의 자립생활 리더자가 자립생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걸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내 삶이 어떤 삶이었냐면 장애인으로 태어난 것은 팔자다. 어쩔 수 없는 거다. 이 사회가 나를 같이 하지 않는 그런 사회 속에서 나는 고립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고, 물론 다른 인생이 또 한 번 있다라면 이 세상을 대충 살고 빨리 다른 세상에 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그것도 용납할 수 없는 거고, 다음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장담할 수 없는 거잖아요. 딱 한 번밖에 없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 없었고, 그래서 그냥 있는 그대로 사는, 모든 걸 받아서 살아야 되는, 내가 수용해서 살아야 되는 이런 입장이었는데, 자립생활을 통해서 들으니까 장애인도 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한 권리를 가질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생각에 완전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 생각을 왜 나는 한 번도 못했을까? 그냥 가족의 사회에 억압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로밖에 인식 못했던 내가 왜 한 번도 나도 내 인생이 소중한 거고 내가 그 인생의 주인공인 걸 생각지 못했을까라고 하는 충격이 저한테 있었습니다. 그리고 감동도 있었습니다. 아, 그렇다면 우리도 인간이었구나라고 하는 감동인 거죠. 사람으로서의 인정을 받고 사람으로서의 권리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구나라고 하는 감동을 받게 돼서 이후에 제 삶은 굉장히 많은 큰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제가 이제 발제할 내용들 중에서 핵심은 왜 지역사회에서 장애인들이 살아야 하느냐라고 하는 말부터 시작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양희진 활동가에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사회통합이라고 하는 가치가 있는 거죠. 이건 사회복지의 궁극적인 목적이기도 합니다.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해서 다양한 계층 또는 다양한 소수자 이런 분들의 사회복지를 실행하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같은 지역사회 안에서 공동체적인 삶의 방식을 가지고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살아가는 게 사회통합의 핵심이기 때문에 장애인이 살아야 될 곳을 만약에 선택한다고 한다면 당연하게 누구나 다 지역사회에 살아야 된다고 하는 논리 형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누구나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삶을 살아가며 그렇게 할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립생활에서는 자기 결정권, 선택권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목숨처럼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권리이기도 하죠. 사람은 타인의 간섭을 최소화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자유의지대로 또는 평등한 권리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그랬을 때 얻는 행복을 우리는 체감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삶의 주체들과 또는 다양한 어떤 제도적 장치 또는 다양한 서비스 이런 걸 통해서 내가 결정하는 삶, 타인으로부터 또는 어떠한 사회로부터 간섭받지 않는 그런 고유의 삶을 살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지역사회가 또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또는 지역사회 내에서 일상적인 생활과 사회 참여는 타인 또는 집단의 위험과 폭력으로부터 분산을 의무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최근 코로나로 인해서 집단 감염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건강에 생명에 지장을 미치는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우리가 지금 체감하고 있습니다. 청도에 있는 그 대남병원을 보더라도 한 감염자로 인해서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시는 많은 분들이 집단 감염으로 인해서 건강을 악화하게 되고 생명까지 잃는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2017년 국가인권위에서 중증장애인 시설생활인 실태조사에 의하면 한 개 숙소, 방이나 이런 걸 말하겠죠. 한 개 숙소에 거주하시는 장애인분이 보통 3명, 5명이 자는 비율이 거의 52%에 해당합니다. 특히나 6명 이상이 거주하는 비율도 36%나 됩니다.
실제 시설에서는 그래서 거주인이 감기가 걸리면 전체가 감기에 걸리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종종 일어나기도 하죠. 이러한 집단 감염의 위험성을 보더라도 지역사회에서 개별적인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오히려 코로나와 같은 집단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폭력에 관련된 내용에서도 지난 2016년 일본에서 그 전 직원이 퇴사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그러한 불평등을 좀 느껴서 그런지 갑자기 시설에 들어와서 19명의 장애인분들을 살해하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되게 그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또 우리나라 자료에 의하면 2019년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장애인 학대 현황 보고서에 의하면 그 학대 장소의 3분의 1 전체 학대의 학대 장소가 어디냐라고 실태를 조사해봤더니 31.2%가 시설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체 학대 가해자 중에 시설에 종사하시는 종사자가 27.5%로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이 살해할 시설에서는 이런 학대와 폭력에 노출돼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그거를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도 작동이 잘 되지 않고 있고 실제로 그런 일이 있더라도 적절하게 조치를 취하는 이런 것도 되게 뭐 제도가 있다라고 하지만 이것들이 되게 뜻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 유엔에서 채택한 장애인 권리 협약에도 19조의 내용에 보시면 자립적 생활 및 지역사회의 동참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장애인은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자신의 거주지 및 동거인을 선택할 권리를 가지며 특정한 주거 형태를 취할 것을 강요받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장애인은 지역사회에서 생활과 통합을 제한하고 지역사회로부터 소외되거나 분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활동 보조를 포함하여 장애인의 가족 내 지원 서비스, 주거 지원 서비스 및 그 밖의 지역사회 지원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어야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리협약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장애인이 살 곳은 지역사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특정한 공간에 장애인들이 거주하는 형태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도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자립생활은 권리인가? 라고 하는 거죠. 장애인들한테. 모든 인간의 삶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동등하게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에 참여할 권리가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스스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사회적 지원을 통해 성장하며 살아갑니다. 여기 모든 인간이라고 하는 단어가 붙는 거죠. 그 모든 인간 안에 장애인이 있는 겁니다. 장애인의 자립생활은 다른 사람이 없는 권리를 주는 게 아니라 모든 인간이 기본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갖는 그러한 권리를 우리 장애인한테도 자립생활이라는 단어를 이념을 통해서 실현시키고자 하는 권리인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과 동등한 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자립생활은 권리입니다. 권리. 태어나면서 갖는 권리입니다. 여러분들도 장애가 없으신 분도 장애 몸을 체험하지 못하시는 분도 누구나 다 그런 권리를 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내가 생을 마감할 때까지 그런 지원을 받고 산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들의 자립생활 지원은 권리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지역사회는 이제 이런 장애인분들의 지역사회의 자립생활을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하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선 지역사회에 없으신 분들이 계세요. 시설에 거주하시는 장애인분들에 대한 자립생활 지원 계획이 좀 필요한 겁니다. 그분들도 시설에서 원하지 않는 삶들을 살고 계세요. 이분들이 비자의적 입소 비율이 88%입니다. 12%만 본인들이 원해서 시설에 들어가죠. 88%는 가족이나 사회에 의해서 시설에 들어가게 됩니다. 타한 시설,
자립생활을 요구하는 장애인분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한 탈시설 또는 자립생활 지원 계획이 구체적으로 실현돼야 될 것입니다. 시설에 지금 전라북도도 1,000명이 넘는 장애인분이 살고 계세요. 이분들에게 자립생활 욕구조사를 통해서 구체적인 데이터를 좀 만들어내고 그분들을 어떤 연차적 계획을 세워서 구체적으로 자립생활을 지원할 수 있게 지역사회에서 같이 통합적으로 살 수 있게 그런 계획들이 구체화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지역사회 전환 통합지원 전문위원회 설치입니다. 이건 제가 만든 단어고요. 지역사회로 또는 자립생활을 할 수 있게 전환하게 된다면 그거를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어떠한 방법이라든지 지원 체계라든지 또 예산의 문제라든지 실천의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문 집단이 모여서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지역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세 번째는 실제적으로 이제 직접 서비스 할 수 있게 또는 사후 관리를 할 수 있게 또는 다양한 사회 서비스 이런 걸 지원할 수 있는 지역사회 전환 서비스 센터 설치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여기 이 전환 서비스 센터는 뭔가 이렇게 그런 자립에 관련된 또는 탈시설에 관련된 내용들을 좀 컨트롤 타워를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센터가 좀 반드시 필요할 것 같고요. 저희 지역에는 또 자립생활 센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기초 단위에는 자립생활 센터가 없는 곳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그래서 자립생활 센터를 좀 더 확대해서 그 지역에서 자립생활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센터의 역할들을 많이 추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탈시설 하실 때 또는 시설에서 나와서 자립생활을 준비하실 때 활동보조 서비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되게 시설에서는 탈시설을 하려는 장애인분들한테 그런 말을 많이 한다고 해요. 뭐 혼자 나가서 어떻게 살 거야 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지역사회에서는 활동보조 서비스라는 아주 장애인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받아서 자립생활을 하게 되는데, 상대적으로 발달장애인들의 활동보조 시간이 신체적 장애를 가지신 장애인분들의 활동보조 시간보다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추가적인 자립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활동에 필요한 활동보조 서비스를 지자체가 추가하는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데요. 개인적 돌봄 서비스의 확충인 거죠. 지금 저희 센터도 프로그램들을 그동안 많이 했지만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프로그램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분들이 집에 고립돼서 살 수밖에 없어요. 특히나 돌봄 서비스가 많이 필요한 이 발달 장애인들이 집에 계심으로써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죠. 부족한 활동보조 시간이라든지 가족들이 그만큼 더 돌봐주는 시간이 많아져서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하는 거, 또 외부와 차단된 고정된 시설 안에서만, 가정 안에서만 있다 보니까 도전적 행동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어요. 평소시에 보이지 않았던 그런 도전적 행동들이 아주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저희 센터에 전화를 많이 오세요. 언제 개원하냐고. 그 안에서 아주 심각한 문제들이 지금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 살기 위해서는 다양한 주거 모형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거라고 하는 것은 되게 고비용에 따르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다양한 주거 지원을 모색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다른 지역에서도 지원주택 또는 LH 임대사업 또는 빈집 활용이나 또 전기수사 하고 있는 사회주택 같은 걸 좋은 모형으로 좀 생각하셔서 우리 지역 내에서 이런 다양한 주거 지원이 가능할 수 있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예, 박수 한번 크게 쳐주세요. 우리 강현석 장애인 자립생활 권리보장의 필요성과 해결 과제에 대해서 설명을 참 잘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본인의 경험담 생애사를 먼저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이어서 이제 세 가지 화두를 던지셨어요. 왜 지역사회여야 되는가? 그리고 자립생활은 권리인가? 그
세 번째는 지역사회는 그러면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이제 특히 세 번째와 관련해서 발표 자료에는 4개를 집어넣었지만 요즘에 코로나 사태를 봤을 때 개인 돌봄 서비스의 확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걸 포함해서 5가지를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발표에 거듭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 사회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이 방송을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제기해 주신 코멘트나 질문에 대해서 제가 읽어드리고 대신 토론거리가 필요하면 토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분이 의견을 주셨는데요. 강민호 님은 예산에 비해서 장애인 권익 옹호기관이 역할을 못하고 있어요. 맨 처음에 발표하신 우리 최창현 선생님의 발표 주장에 연장선상에서 그렇게 많은 예산을 쓰는데 연간 17억이나 쓰는데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코멘트로 받아들이시고 특별히 답은 이따가 3분께 한 번씩 짧게 드릴 테니까 그때 몰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아님은 이렇게 의견을 주셨습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새롭게 나타나는 장애인의 인권 침해 상황, 가족의 방문 등이 어려워짐으로써 느끼게 될 소외로 인한 정신적 우울감 호소 등 그런 것과 우리가 당장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일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거는 어느 분이 답변하셔야 좋을지 모르지만 고개를 제일 크게 끄덕거리신 우리 양혜진 선생님이 이따가 좀 답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한 분의 유튜브 시청자이신 김은영님은 이렇게 의견을 주셨습니다. 장애인들도 모르는 기관이 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네요. 소통과 공감을 바탕으로 한 장애인 종합 지원 체계가 구축되어 장애인 인권 증진을 위해 운영하는 통합된 기관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현장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정책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것도 내용상으로는 우리 최창현 선생님한테 향하는 코멘트 내지는 그런 건데 편안하게 우리 강현석 대표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면서 차례차례 한 1분 내지 2분 정도 편하게 한 분씩 유튜브 시청자들의 의견에 대한 여러분들의 반응, 레스폰스를 좀 보여주시죠. 자, 우리 최창현 대표님 부탁합니다. 네,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이제 14개 시군이 있고 여기 13만여 명의 이제 장애인들이 있는데 전국 평균이 장애인 인구 비율이 이제 한 5.5 몇 프로 정도 돼요. 전라북도는 7.3% 정도. 이런 타 지역 이제 전국하고 다른 그런 특성이 있는 거고. 그리고 이미 전라북도의 65세 이상 장애인들은 50%를 넘었어요. 노령화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10대, 20대, 30대층은 대부분이 또 발달 장애인들이에요. 저연령층 10대부터 30대까지는 대부분 발달 장애인들 인구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러한 특성들이 또 있고 시설을 보면 13만 명 중에 1,600여 명이 거주 시설에서 생활하죠. 72개의 거주 시설이 있고 1,600명이 있고 예산으로 하면 연간 한 500억 이상이 투여가 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장애인 복지 예산이 한 1,700억 정도 돼요. 그러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 있는 거죠, 시설에. 근데 이제 학대 보고서를 보면 한 7대3 내지는 6.5대 3.5 정도로 지역사회에서 학대 사례가 더 많이 발생을 하는 게 사실이죠. 그럼 이제 특히 최중증 발달 장애인이나 여성 장애인들 성폭력이나 이런 부분에 노출이 되어 있는데 여성 장애인 실제로 작년에 그런 사건이 있었죠. 여성 장애인이 다른 성폭력 상담소에서 지내다가 또 제2차 피해를 당한 사례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성 장애인 독자적인 인권 상담소라든지 이런 치유 기관들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전라북도에.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고민할 좀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그게 장애인 종합지원 기관 내진 종합지원센터가 아닐까. 그리고 정책적으로는 전라북도 장애인 종합지원 계획이 좀 조속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또 하나는 전라북도에서 어쨌든 간에 도내 14개 시군과 전라북도에서 제일 많은 자원을 갖고 있는 데가 행정입니다. 우리 산업구조상 뭐 큰 대기업이 전라북도에 있는 것도 아니고 가장 많은 예산과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게 이제 행정인데 가만 보면 정책 차별이 사회생활의 차별보다 더 심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부서에 있어서의 장애 정책 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도 장애인 종합 지원 계획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코로나 관련해 정말 많은 것들이 지금 묻혀 있는데 고립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한 지금 가정폭력이라든지 시설 내 인권 침해 사건들이 드러나지 않는 것들도 많이 있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는 주체 기관들이 저는 장애인과 장애인 단체들이라고 봐요. 장애인 단체들의 역할이 더 커져야 되고 이 장애인 단체들 갖고 있는 장점은 회원과의 의사소통을 어느 기관, 그래 자원을 많이 갖고 있는 행정보다 내지는 비장애 시민단체들보다 더 많은 의사소통 체계를 갖고 있고 이거에 약간의 윤활유 역할만 하면 코로나19에 있어서 비장애인들 겪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보다 더 많은 고통과 인권 침해에 노출이 돼 있는 상황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도 결국은 장애인 단체들이 갖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100% 완벽하지는 않겠죠. 하지만 어떤 것보다도 장애인 단체를 활용하고 장애인 단체들의 역량을 강화했을 때 자치문건에 기반한 지역사회의 장애 문제, 코로나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복지의 중간 지원 전달 체계로서 장애인 단체의 역할들이 더 커져야 된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좀 답변이 되고 그리고 좀 문제 제기 차원에서 공유화됐으면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양혜진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좀 마이크. 잠깐만. 그 코로나 상황에서 장애인 인권 침해 문제가 가장 이제 심각하게 좀 국내에 알려진 케이스로는 이제 대구 사건을 좀 알고 있어요. 이제 거기에서 그 활동보조사분이 코로나 이렇게 감염이 돼서 이제 장애인분들이 이렇게 활동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 처하고, 근데 이제 비장애인들은 그냥 코로나에 감염되면 물품 지원을 받고 그냥 자가격리 해가지고 이렇게 그냥 2주간 이렇게 치료받고 나오면 되잖아요. 근데 장애인분들은 활동보조사가 지원이 끊기게 되면 생존에 바로 위협이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 대구의 활동가들이 그 상황을 이렇게 좀 이렇게 바꾸기 위해서 그 인권 활동가들이 직접 이렇게 지원하는 활동보조사분들이 안 계셔가지고 그 인권 활동가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 해당 장애인을 이렇게 돌봄을 제공을 했다라고 하는 그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계속 이제 요구를 하는데 이게 사회적 거리두기가 그 어떤 그 되게 사회적으로 낮은 위치에 있는 이렇게 그런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그 인권이 침해가 되고 아예 생존권의 문제까지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행정이나 정부에 이런 데들이 세심하게 정책을 사실 세우지 못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은 이제 지역사회 생활하는 이제 장애인분들 케이스는 이제 그런 사례가 있었고요. 그리고 시설 장애인 분들의 인권 침해 문제는 그 대남병원 코호트 격리 사례로 봤을 때 이렇게 사망자가 계속 나오고 오히려 더 그 장애인들을 이렇게 시설 장애인들 보면 이미 저희는 그분들 코호트 격리 상태이다. 근데 그런 상태에서
완전히 이제 그 거기에 시설에 방문하는 모든 출입객들의 이제 방문이 끊기면서 더 이제 그분들을 만날 수 있는, 그분들의 상태를 살필 수 있는 사람들이 이제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저는 이제 감염 예방법에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은 이 사회적 소수자 약자분들의 이런 문제들에 관해서는 조금 더 세심한 이렇게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 학교도 보면은 되게 이제 분반 프로그램 같이 이렇게 이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중고등학생들 아예 학교를 나가지 않거나 그러지 않고 이제 분반으로 나눠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한다던가 이런 방식들이 있는 것처럼, 그 시설 내에서도 뭔가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 사실 이제 시설 내 자체가 사회적 거리두기가 어려운 저는 환경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안에서 뭔가 이제 분반을 좀 나눠서 거리두기를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뭐 프로그램을 1회 할 걸 2회를 나눠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계속 뭔가 활동을 할 수 있게 이렇게 해주는 프로그램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뭐 가족의 면회 문제나 이런 것들도 이제 저희가 뭐 지금 코로나 시기에 줌 화상 앱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 통해서 이제 그분들도 이렇게 줌 화상 앱을 통해서 이렇게 의사소통할 수 있게, 얼굴이나 이렇게 모습 확인이라도 할 수 있게 이제 이런 것 방법들을 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아예 뭐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예 다 차단, 비장애인들한테 통용되던 방식을 장애인들, 사회적 약자들한테 똑같이 사용하는 방식 자체가 매우 저는 이렇게 좀 거의 그분들한테는 폭력에 가깝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제가 생각하는 거는 좀 여기까지인데, 좀 다른 또 선생님들 의견은 어떠신지 같이 의견을 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저 강영석 선생님도. 네, 저는 그 권익옹호 아까 뭐 그 우리 최창현 토론자도 말씀하셨는데, 전라북도에 어떤 기관들도 뭐 있고 또 종사 그에 관련된 업무를 보시는 분도 뭐 굉장히 많이, 그리고 또 예산도 17억이라는 데는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장애인 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장애인 단체의 목적 사업을 보시면 권익옹호 활동이 빠져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복지관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관장님들이 인사말을 남겨놓는 거 있어요. 거기에 보시면 인권보호, 권익옹호 이런 단어가 빠지지 않고 써 있어요. 저는 권익옹호라는 단어에서 우리가 너무 권리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모든 사람은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고 그 권리에 배제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배제가 돼서 차별을 받고 있는 소수자나 약자들이 있다면 그거를 권리를 회복해 주는 일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서 저는 강조하고 싶은 익자의 개념이에요. 권자의 개념도 있지만 익자의 개념이죠. 익자는 이득을 말하는 겁니다. 장애인이 취할 수 있는 이익에 대해서 옹호 활동을 해야 한다는 거죠. 법에 나와 있는 정해져 있는 뭐 서비스, 제도 이런 것만 가지고 권익옹호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권리 보장이라고 하는 회복이라고 하는 부분인 거고, 기타 나머지는 장애인이 법 테두리 안에서 가능한 이익까지도 전부 다 옹호를 해야 한다는 거죠. 저는 예를 들어서 뭐 권익옹호 기관, 발달지원센터 이런 데서 해야 되는 역할들이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권리를 회복해 주는 역할입니다. 법에 의해서 움직이는 역할이죠. 하지만 이런 기관들이 이익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 갖지 않습니다. 어느 장애인분이 수급비가 필요한 상황에서 행정에 찾아가서 수급 대상자를 신청했지만 여러 가지 조건상 맞지 않을 때 그냥 안 되는 거라고 말을 합니다. 그거는 권익옹호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의 접근 또는 행정을 설득하는 과정들, 법령이 잘못됐다면 그 법을 개정하는 것, 이런 것까지도 권익옹호 활동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권익옹호에 대한 우리 사회의 새로운 좀 개념 정리가 좀 됐으면 좋겠고요. 그래야만이 권익옹호로서의 진짜 제대로 작동하는 장애인분들이 피부로 느끼는 권익옹호의 체계가 잡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뭔가 일원화할 수 있는 아까 뭐 종합지원센터 이런 얘기도 나오셨는데 네, 거기 안에서도 권익옹호가 같이 통합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그런 기관들이 좀 있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사이에 또 유튜브 시청자 의견이 2건이 돌아왔는데요. 이건 뭐 특별히 답변을 바라는 그러한 말씀이라기보다는 시청자의 의견이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리는 것으로 의견 전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현숙님은 장애인이 살 곳은 지역사회라는 말씀에 극공감합니다. 주위에서 해야 할 일들이 더욱 많음을 느낍니다. 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고은희님께서는 장애인 성폭력은 해바라기 센터, 폭력은 권익옹호기관을 통해 장애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요. 권익옹호기관의 활동이 관계부처, 예컨대 경찰서 등에 홍보가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장애인과 함께 하는 중에 권익옹호기관을 만난 적이 있었어요. 그때 경찰서에서 개입을 꺼려하는 느낌을 받아서 관계부처와의 협의가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았었네요. 지금은 관계부처와 협력 체계를 잘 갖추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그쪽에서 개입을 꺼려하면 장애인 당사자나 가족들도 꺼려하게 되는 쪽으로 기울어지는 것 같네요. 아쉬움을 표현했습니다. 이거 외에도 이 방송을 보신 우리 시청자들께서 많은 하실 말씀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걸 전부 다 이 시간에 녹여내지 못하는 걸 좀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마무리를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측면의 어려운 점들이 많이 나타나고 어제 뉴스인가요? 오늘 뉴스에 인천의 10살, 8살 형제가 한부모 가족이죠. 엄마가 일하러 나간 사이에 점심으로 라면을 끓여 먹다가 3도 화상, 1도 화상을 입어서 매우 유중한 상태가 됐는데 코로나가 없었으면 학교에서 급식이 나오고 그걸로 해결될 일이 이렇게 번지기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는 그게 없었던 때에 비하면 새로운 문제를 더욱더 크게 만들어내는 그런 경향이, 그런 성향이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특히 우리 장애인들 또 오늘 많이 나왔습니다만 발달 장애인들과 관련된 그런 측면의 사회적 위험은 더욱더 커진 상태라고 볼 수 있겠고 거기에 비하면 언급되었던 여러 사회적 장치들이 기대만큼 그렇게 훌륭한 역할을 해왔는가라고 하는 점에 대한 반성도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이런 일들은 결국 현대 국민 생활에 복리 후생을 책임지고 있는 국가와 행정 당국이 중심적인 책임을 지고 그 일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그 국가와 행정 당국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 당사자들 또 각종 단체들이 압력을 행사한다든가 하는 그런 활동 거기에 덧붙여서 일반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라고 하는 여러 가지 박자들이 서로 맞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장애인과 관련된 장애인 복지와 관련된 중요한 경구 중에 하나는 Nothing about me without me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나에 관한 일을 내 동의, 내 참여 없이 결정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당사자 결정주의, 당사자주의라고 하는 그런 점을 더욱더 부각시켰던 마지막 세션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지금까지 발표해 주시고 또 이렇게 마지막 유튜브 의견에 대해서까지 또 답변을 해주신 세 분의 토론자분께 감사드리고 또 이 일을 성사하도록
준비해 주신 전라북도 인권 담당관실에도 감사드리면서 네 번째 세션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포럼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과 온라인을 통해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인권 옹호자 포럼은 여러분과 한 자리에서 뵐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오랜 시간 동안 자리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지금까지 이 방송을 지켜봐 주신 전라북도 인권지킴이단과 인권강사 양성과정 강사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인권옹호자 포럼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